구독, 좋아요. 송국건 정치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앞서 이제 이란 트럼프 얘기도 했고 또 추경 얘기도 했는데 추경 문제는 잠깐 한번 좀 이야기 좀 해주죠. 추경 30조 중에 뭐 10조 정도는 세수 부족 우려 때문에 세수 경정 차원에서 한다고 20조 지금 푼다고 하는데 20조 풀면 이게 국가 재정이나 나라 살림에 또 코로나 지원금처럼 살림살이 좋아집니까? 일단 당장은 이제 전 국민이 돈을 지원을 받으니까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에게는 어쨌든 뭐 돈을 주면은 그 반가운 일이죠. 반가운 일인데 그거 잠깐의 반가운 일입니다. 이게 가령 예를 들어서 자 가장 이 취약계층에 50만 원 정도를 주지 않습니까? 50만 원 정도를 주면은 50만 원을 지금 소비를 하면은 그거 뭐 한 며칠 만에 다 소비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장기적으로 부담이 오는 거는 그 기간이 언제까지가 될지가 몰라요. 두 가지인데 지금 당장은 물가가 오르게 됩니다. 그것도 뭐 주로 물가가 오르면은 식대가 많이 오르는 거죠. 식대가 많이 오르면은 그게 바로 서민들 50만 원 정도 받은 서민들에게 바로 부담으로 가는 거예요. 꾸준히 부담으로 갑니다. 50만 원 받은 건 이제 금방 소비가 되는데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지금 국가 채무가 뭐 1,300조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전부 다 우리 후손들 우리 자녀들이나 그 밑에 우리 손주 세대에서 다 갚아야 돼요. 자 그리고 그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그 이재명 후보 시절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국가 채무가 늘어난다 우려를 하는 것은 무식한 소리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우리 이제 GDP 규모가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뭐 국가 채무가 있어도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왜 그 정통 경제 관료들은 그렇게 걱정을 할까요, 그걸? 그러니까 그때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 때 그 경제부총리를 했던 사람이 홍남기 그다음에 김동연이었어요. 김동연 홍남기였죠. 그러면 그때도 지금 과거 기사를 찾아봐도 문재인 정부에서 포퓰리즘으로 막 그때 그 코로나 때도 그렇고 예산을 푸니까 경제부총리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했어요. 이건 국가의 장래에 아주 그 미래 세대에 다 넘겨주는 것이다. 빚을 넘겨주는 것이다. 그러면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면은 모든 이 국가 그 재정 운영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 다 반대를 했어요. 그러면 그 경제부총리급을 지낸 경제 관료들이 무식한 소리를 한 게 되는 거잖아요. 이재명 후보 때의 말을 떠오르면은. 그래서 저는 이것이 과연 일종의 뭐 당선 사례금 비슷한 성격이다 이렇게 또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당선 사례금. 네, 당선 사례금을 이 세금으로 하는 겁니다. 세금으로 해서 결국은 다 국민에게 부담으로 돌아갈 걸 일종의 돌려막기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실제로 우리 이제 그 지표가 있지 않습니까? 나라빚 아까 이제 국가부 채무 한번 나라빚 한번 국가부채 그 채무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것도 지금 그렇고 실제로 진짜 코로나 지원금이 민생에 실제 도움이 됐습니까?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뭐 제가 국가 그 코로나 지원금을 푸니까는 뭐 소고기도 사 먹을 수 있고 뭐 그래서 얘가 뭐 북한이냐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거 그거 줬다고 그 소고기 사 먹고 뭐 그런 식의 그게 인식이에요. 그 좌파 정부의 인식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베풀면은 뭐 국민들이 소고기도 사 먹고 좋아하겠지. 이건데 그 다음에 생기는 부담 같은 것은 전혀 생각을 안 하죠.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 때 그때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했던 말에 아직도 그 귀에 계속 남아 있어요. 뭐냐면은 나라 국가는 비우라고 있는 것이다. 국가는 비우라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을 했거든요. 국가는 채우는 게 아니라 비우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어제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지금은 재정을 풀 때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누군가를 재정을 쌓아놔야지 그걸 풀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도 자기들이 쌓지는 않고 바로 그냥 풀기 안에 들어와 정권을 잡고 나니까는 그 안에 곳간에 막 차 있거든요. 그 풀기 시작한 거예요. 이번에도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지금은 돈을 풀 때다 이야기합니다. 돈을 쌓을 때가 아니고 돈을 쌓는 정권 따로 있고 돈을 푸는 정권 따로 있는 거죠. 너무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포퓰리즘 정책이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금 당장을 생각하잖아요. 그 욜로 정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5년 동안만 지내면 된다. 문재인 정부 때도 욜로 정권 이야기 나왔죠. 지금도 욜로 정권 이야기가 벌써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개인도 자기 소득을 받게 되면 임금을 받게 되면 그 임금에서 어떻게 사용할지의 단기적 계획도 세우고 중장기적도 세우게 되죠. 뭐 새로운 일을 하게 되면 때로는
대출도 받게 되지만 대출을 받게 될 경우에 변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계획을 세우게 되죠. 변제를 할 경우에는 자기 소득 중에 얼마나 또 줄여서 그것을 이자를 갚고 대출 원금을 갚아야 할지 생각하게 되는데, 하물며 한 개인도 그런데 국가가 저렇게 막 돈을 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마어마한 빚만 늘어나게 되는 거죠. 당장에 계획 없이 저렇게 뭐 소비 진작 효과도 실제는 크지 않으면서 오히려 경제를 악화되고 장기적으로는 거기에 흥청망청해서 정작 산업 구조 개혁이라든가 각종 규제 개혁은 소홀하게 되는 그런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게 더 큰 문제이기도 하죠. 자,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많아서 좀 주제별로 많은 시간을 쓸 수는 없고 아주 짧게 좀 진행을 해볼 생각인데요. 자, 이종석 문제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돼서 여러 쟁점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종석 국정원장은 그 전에 학문적으로 본인이 학자였으니까 학문적으로 제기됐던 여러 사안도 있었고, 본인이 또 공개적으로 뭐 강연이랄까 방송이랄까 뭐 이런 곳에서 발언했던 갖가지 어떤 논란이 될 만한, 그래서 자주파라고 불리기도 하고 어떤 분은 주체파, 친북파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 그런 본인의 어떤 속에 잠재돼 있던 것이 일부 여과 없이 드러나면서도 자기 위장하는 위장술을 쓰기도 하는 장면들이 곳곳에서 포착이 됐습니다. 저는 대부분 이제 인사청문회 기간 동안에 내용을 살펴봤는데 다는 보지 못하고 주요 장면들은 살펴봤는데 그 장면들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사청문회 장면이 있으면 뒤에 영상으로 그냥 틀어놔 주세요. 제가 영상 부분을 소개하진 않고 소리 없이 그냥 뒤에서 좀 틀어놔 주세요.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문제 먼저 좀 질문을 드릴게요. 어제 이종석 후보자가 국정원이 대남 연락사무소로 전락하느냐 이런 것에 대한 송원석 의원의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발칵 들고 일어났어요. 벌컥 화도 내고요. 자, 조직 국정원이 어떤 조직인가를 잘 알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국정원이 정권의 뒤나봐주는 또 북한의 뒤남봐주는 대남 연락사무소 역할을 하면 되겠냐, 조직의 특성에 맞냐, 그리고 이종석 후보자의 그간 행적을 볼 때 뭔가 문제가 있다. 그간에 북한에도 여러 차례 13번에 확인된 것만 13번 방북을 했던 걸 볼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의심이 들어서 이런 문제 제기를 했는데 충분히 가능한 문제 제기인데 이렇게 막 발칵 뒤집힐 상황이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본질적인 문제를 건드렸기 때문이죠. 저는 이게 어제 논란이 있었는데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은 국정원이라는 조직을 원래는 우파 정부에서는 간첩 잡는 조직이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그 전에 명칭이 국가안전기획부잖아요. 그렇죠. 국가 안전을 다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그게 국정원입니다. 과거에는 간첩 잡고 지금 국제 스파이 활동하는 사람들 잡고 지금은 이제 산업 스파이를 많이 잡고 하지만은, 그런데 그것을 문재인 정부 때 완전히 국정원의 성격을 북한과 대화 통로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지금도 이제 이종석을 임명을 하려고 하는 것도 북한과 대화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남북 정상회담 하기 위해서. 그 전에 이종석이 몇 번 거기 김대중 전 대통령이 갈 때도 거기 특별 수행원으로 갔고, 그걸 노무현 정부 통일부 장관 할 때도 또 남북 정상회담 준비를 했고,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저는 그 이종석을 앉혔다고 보거든요. 국정원장에. 그러면은 이게, 그런데 하나 저희들이 생각을 해야 될 것이 문재인 정부 때와 지금은 또 다릅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김정은이 한국에 좀 유화 정책을 썼어요. 그런데 지금 얼마 전에 한국을 이제 동족 개념에서 적대 국가 개념으로 바꿨지 않습니까? 바꿔서 그 안보 위협이 있고, 그때는 또 트럼프 일기였는데 문재인 정부 때는 트럼프 일기 때는 트럼프와 해서 이제 삼각 정상회담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트럼프가 주는 어떤 밀수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이 상황에서 소위 말하는 자주파, 친북 성향이 있는 사람은 국정원장으로 앉혔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조금 전에 송원석 원내대표가 어제 청문회에서 그 이야기를 한 거죠. 그 전에 사드 철회
또 지소미아 일본하고 방위협정, 네. 지소미아 파기 같은 것을 주장을 해서 친북적이라는 말을 듣는데 이렇게 돼서 국정원 원장이 됐으면은 대남 연락사무소 기능을 할 게 아니냐 국정원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국정원이 대남 연락사무소 기능을 할 것이 아닌가 이게 딱 본질을 짚은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되니까 민주당이 이제 발끈해서 김영진 의원이 이 국정원장 후보자를 대남 연락소장이라고 지칭하는 건 수용할 수 없다. 근데 송원석 의원이 대남 연락소장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 대남 연락사무소 기능을 할 거다. 그렇게 되면은.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한마디 더 붙여가지고 그 국정원장을 대남 연락사무소장이라고 하는 건 적절치 않다. 뭐 이렇게 그 반발을 해서 어제 그 고성이 오갔는데 어쨌든 어제 송원석 원내대표는 저는 핵심을 짚었다고 봅니다. 국정원의 진짜 기능이 뭐냐. 국가 안전을 지켜야 되는 건데 그것보다는 북한과 그 어떤 그 협상 통로를 하는 그것이 잘 되면 좋아요. 잘 되면 좋은데 문재인 정부 때도 결국 마지막에는 그 개성공단, 개성 그 연락사무소 폭파하고 그다음에 또 그 김여정이 뭐 문재인을 향해서 삶은 쏘대가리 소리까지 하고 결국은 파국이 났지 않습니까? 예. 그 파국이 났기 때문에 국정원이 그런 역할을 함으로 해서 문재인 정부 때 이미 남북 관계가 파국이 난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다시 국정원장에게 그런 역할을 맡긴다고 하니까는 대남 연락사무소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한 거죠. 예. 자, 과거에도 이제 지금 특히나 이제 김대중 정부 때도 국정원이 활용된 사례가 있죠. 또 문재인 정부 때도 활용 상황이 있죠. 각 정부마다 국정원이 활용되는 상황이 있어. 대체로 이제 보수 정부에서는 박정희 때 특별한 사례를 빼고는 대개는 국정원, 뭐 국가안전계획부 같은 조직이 중앙정보부 뭐 이런 계획 조직들이 다 국정원은 본연의 간첩 잡는 역할, 대북 정보, 또 국가 안보와 관련된 정보, 그걸 수집해서 분석해서 또 대처하고 간첩도 잡는 이런 역할을 했는데 이 정부마다 왜 국정원의 기능이나 본질적인 역할이 자꾸 바뀐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의 정권의 목적에 맞도록 하는 것이죠. 그럼 정권의 사실은 하위 조직으로 쓰는 수단이다. 정권의 수단으로. 그러니까 국정원이 그전에는 뭐 국내 정치에 이용을 했다 예. 이런 말들이 나왔지만은 지금 이제 구조상으로 국내 정치에 이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는 어떤 그 북한과의 그 관계 개선에 그러니까 통일부가 있잖아요. 예. 북한하고 대화가 필요하면은 통일부가 해야 되고 일종의 역할 분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통일부가 대화를 추진하고 국정원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무력 도발 같은 거 국방부하고 협력을 해서 무력 도발 같은 징후가 있으면 그것을 뭐 정보를 파악을 하고 해외에서도 정보망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하고 또 그 전에 그 국가안전기획부에서 국정원으로 바꿀 때 그 이야기를 분명히 했어요. 당시 정권에서 이 주로 이제 산업 스파이 쪽을 잡는 쪽, 그러니까 우리 경제 안보 뭐 이런 데 치중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에서 그 대북 그 수사권을 아예 박탈해서 경찰로 줘버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국정원이 뚜렷한 이제 역할이 좀 모호해졌죠. 뭐 해외 산업 정보 뭐 이런 것에 머물렀는데 이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걸 다시 그 전에 문재인 정부 때 그 활용했던 것처럼 똑같이 지금 활용을 하려고 하니까는 정권의 이 어떤 그 지향하는 바에 따라서 국정원이 어떤 때는 안보의 중심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안보보다는 그 북한과의 대화에 나서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그 안보의 그 중심이 됐을 때가 국정원이 제 기능을 발휘를 했지. 그 문재인 정부 때처럼 국정원을 내세워서 북한과 대화하다가 결국은 파국을 맞았으니까 그 부분은 지금 각 정권에 따라서 취향에 맞게 한다지만은 국정원은 원래 기능을 그대로 쭉 유지해 나가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예. 자, 어제 이제 이종석 후보자 자체에 대한 관련도 좀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자주파, 동맹파 문제도 이야기가 나왔고, 뭐 박지원 의원이 본인이 이야기한 내용과 관련해서도 지금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회자되기도 했는데 이종석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보수 진영에서는 자기를 자주파라고 하고 진보 진영에서는 자기를 동맹파라고 공격한다. 자기는 국익과 실용을 중시하는 자동파다. 뭐 이런 식으로 상당히 우위에서 말을 피해가는 방식으로 해법을 썼어요. 그러면서 박지원이 이야기한 자주파 유견이라는 거 그거 박 의원이 국민들이 쉽게 그냥 알아듣도록 그냥 이야기를 한 것이라는 식으로 피해 갔는데 그건 이제 학문적으로 보나 그간 해온 발언, 행적 이런 거 볼 때 이종석 어떤 사람이라고 보세요?
일단 제가 그 이종석 원래 학자잖아요. 예. 그래서 논문을 몇 개 쭉 봤어요. 예. 논문을 몇 개 볼까 석사 논문도 그렇고 박사 논문 제목이 뭐냐면은 조선 노동당의 지도 사상가 뭐 이렇게 나가요. 네. 그리고 어떤 잡지에 기고한 거의 주제는 주체 사상과 민족주의 여기서도 김일성을 막 미화를 하는 그런 논문들이 수두룩해요. 여러 논문에서 저 친북 성향을 다 드러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어제도 그 논란이 있었지만 이제 북한이 주적이라고 보느냐 이렇게 하니까는 북한의 주적이라는 표현은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지금 북한뿐이 아니고 모든 위협 세력을 다 같이 상대를 해야 되는데 왜 북한만 주적이라고 하느냐 이런 취지로 말을 합니다. 아, 그랬죠. 예, 그런데 이게 그 전에 자기가 이제 뭐 학문을 할 때는 뭐 주체 사상도 연구를 할 수 있고 김일성 뭐에 대해서 뭐 미화를 뭐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자기 그건 학문의 영역이니까 영역할 수 있지만은 지금은 어떤 국민 생명을 지켜야 하는 그 가장 그 중요한 부서 중에 하나인 국정원 원장을 맡으려고 하잖아요. 예. 그럼 본인의 생각이 바뀌어야죠. 본인의 생각을 국민에 맞게 바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전히 북한을 주적으로도 부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본인이 그 동맹파라고 뭐 진보 좌파 진영에서 이야기한다는데 저 그런 이야기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동맹파라고 그 지칭하는데 그걸 뭐 언론에서라도 누군가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예. 그리고 저 박지원 그 의원도 국정원장 출신이잖아요. 예. 그런데 6인의 이야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이름을 그 6인의 모임이 있었다. 그리고 한두 달에 한 번씩 오찬을 했다. 계속 한두 달에 한 번씩 굉장히 자주 만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 인물들을 보면은 임동원, 정세현, 문정인, 서훈, 이종석 그리고 박지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동맹파인가요? 임동원, 정세현, 문정인, 서훈, 이종석.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어제 이야기했던 것은 청문회용으로 자기가 뭐 중도 실용적이다. 그러니까는 이재명 정부가 실용 그 외교를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본인이 거기에 꽤 맞춘 것이지 본인의 어제 주적 발언만 봐도 본인의 생각이 전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국정원장을 하려고 하는 거죠. 예. 지금 말씀하신 중에 핵심적으로 나왔던 문제들 중에 하나죠. 북한은 주적이냐 이렇게 물었는데 이렇게 피해 갔어요. 안보 위협이 되는 적이다 하면서도 주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주적을 주적이라고 말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핑계를 윤석열 정부의 군에서도 적이라고 그냥 북한은 위협이 되는 적이다. 이런 식으로 피해 갔는데 이 문제도 그렇고요. 북한 과거에 했던 발언들 중에 북한의 핵 폐기와 연관해서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해야 된다. 이 문제까지도 과거에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문회장에서 물었어요. 북한은 핵 폐기 가능성 현재 김정은 정권이 핵은 자기 정권 수호의 권력 체제를 수호할 전략적 무기 수단이기 때문에 폐기할 가능성이 없다. 오히려 한미연합훈련만 중단시키는 그런 결과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물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과거에 자기 발언에 대해 수정도 하지 않았어요. 한미연합훈련은 중단해야 한다. 이런 취지로 답을 했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국제 환경이 변했어요. 예. 국제 환경이 엄청나게 변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김정은과 뭐 협상을 하는 것이 트럼프 일기 때하고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북한은 이미 그 대북 제재에 많이 적용을 했어요. 적용을 해서 그다지 이렇게 그때처럼 급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급하지가 않은 것 같고 어차피 이 북한이 한국과 이 적대 관계를 유지를 하기로 선언을 한 상태고 거기다가 지금 상황이 엄청나게 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주한미군 감축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주한미군 감축 이야기를 하고 뭐 주한미군 사령관은 이 거대한 이 항공모함이다 한반도는 중국과 맞서는 그런 식으로 그 모든 것을 이제 중국과 맞서는 거기 뭐 빅2라고 불리니까는 무역 전쟁도 그렇지만은 안보 전쟁도 지금 양안 문제를 비롯해서 막 불거지고 있잖아요. 네. 그 상황이라면은 지금은 어떤 그 미국과 좀 협력을 해서 일종의 중국하고 북한 또 특히 북한이 러시아와 급격히 가까워졌지 않습니까? 네. 파병까지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와 또 미국이 대척점에 있는 상황이라면은 이 미국의 중요성을 좀 많이 강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마 위성락을 이 안보실장으로 한 것은 미국을 위한 포석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위성락을 안보실장으로 하면서 그때 위성락은 그때도 동맹파였죠.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 북미 국장을 하면서 완전히
한미 동맹을 강조하는 것이었고 그때 이종석은 NSC 사무처장을 하면서 그때 자주파를 대표로 했어요. 네. 자주파와 동맹파가 완전히 첨예하게 맞섰는데 이번에도 이 인선 배치를 하면서 위성락을 이제 미국을 의식하지 안 할 수가 없으니까는 뭐 지금 그 간세 문제도 있고 하니까는 앉혀놓고는 거기 대척점에 국정원장에 또 자주파라고 불리는 이종석을 앉혔기 때문에 그때와 같은 또 그 충돌 갈등이 다시 재현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은 그때하고 국제 환경이 완전히 다르다는 이야기죠. 완전히 다른데 그때처럼 양쪽을 이렇게 마치 대치를 시키는 그런 인선 배치를 한 것부터가 좀 불안한 거죠. 자, 국방과 국가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두 기관이 있죠. 하나는 이제 국정원이고 하나는 국방부고. 국정원은 가장 첨예한 전선에 싸우고 있는, 특히나 휴민트를 움직이고 있는 중국, 때로는 북한 안에 들어가서 그 정보를 수집하는 우리의 정보원도 있습니다. IO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IO 영향에 있는 그런 공작원, 우리의 정보원에 영향 아닌 사람도 있죠.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조직, 그 조직이 주적이라고 부르지 못한다. 그것도 부르지 못한다. 그러면 실제 국정원은 어떻게 움직이게 될까요? 자, 그 상황을 먼저 살펴봤습니다. 자, 내란 특검으로 한번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란 특검이 시작부터 엉뚱한 일을 시작을 했네요. 이 내란 특검이 향후에 어떤 칼질을 할 것인지를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 가지 정치권에 미칠 파장도 있기 때문에 이 조은석 내란 특검이 특별 검사 임명되는 후에 주목하고 또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그 틈을 파고 들어야 되겠죠. 검사 약 40여 명을 배치를 하면서 내란 특검 수사를 했는데 자, 엉뚱한 짓 이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조은석 검사 어떤 일을 했냐? 첫 번째 한 일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지금 구속영장 청구를 했어요. 공소를 제기를 한 상황입니다. 조건부 보석이 허가가 됐는데 김용현 전 장관 지금 조건부 보석 이거 적절치 않다. 어차피 구속기간 만료 다가왔으니까 적절한 수단으로서 보석을 본인은 재판부에 그런 보석 허가를 수용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현재 계속 감옥 안에 있어요. 그런데 조은석이 특별검사가 공무집행 방해와 증거인멸 혐의로 지금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를 한 겁니다. 곧 나온다고 지금 예상이 되니까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를 했어요. 김용현 장관 석방 막으려고 하는 아주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조치라고 보이는데 이 부분 어떻게 정치적으로 해석하세요? 일단 이 구속 피의자에 대해서 6개월 내에 1심 선고를 못 내리면 석방하도록 돼 있잖아요. 예. 그것은 구속 피의자의 인권을 위해서입니다. 수사는 그 안에 6개월 안에 다 종료를 시켰어야 되고, 그러니까 재판 1심까지, 그러니까 공소유절에서 다 시켰어야 되고, 그때까지 못 시켰으면은 구속 피고인의 인권을 위해서 석방을 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검찰이 이제 어떤 족쇄를 달기 위해서 그 구속 만료가 6개월 된 게 아직 1심이 안 났잖아요. 그게 26일입니다. 이제 6일 남았죠. 그런데 그 시점에 이 검찰이 이 보석을 그 허락을 한 거예요. 법원이 예. 보석을 허락을 한 겁니다. 검찰이 요청을 해서 그게 뭐냐면은 1억 원의 그 돈을 내고 이런 거는 그것을 내고 또 그러니까 어떤 외부 접견 금지 이 조항을 달아서 석방을 하려고 하니까 김용현 전 장관 입장에서는 아니 이제 한 6일 있으면 오늘 기준으로 6일 있으면 석방이 될 건데 자연스럽게 석방이 될 건데 그것을 나 그거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렇게 하니까 검찰에서는 난감해하고 있는데 특검이 조은석 특검이 아직 정식 출발도 안 했습니다. 지금 그 특검 준비 기간이에요. 예. 준비 기간 20일이 있습니다. 20일이 있는데 지금 일부 부장급, 차장급 검사들을 지원을 받아서 자료 넘겨받은 걸 가지고 또 별도의 기소를 했습니다. 같은 그 항목으로는 뭐 내란 뭐 교사나 뭐 이런 것을 같이 할 수는 없으니까는 증거인멸 같은 거 다른 제목을 해서 같은 제목으로는 다시 기소를 할 수가 없잖아요. 검찰이 예. 했던 거. 그러니까 다른 거를 끌어 모아 가지고 기소를 했는데 그런데 이게 과연 어떤 이 수사를 거쳐서 기소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수사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료만 가지고 일단 기소를 다시 이제 그러니까 구속을 다시 하는 거죠. 구속 기간을 연장하는 거죠, 사실상. 그런데 그거는 첫 번째는 뭐 인권을 위해서 그 6개월 조항을 달았는데 일단은 검찰 특검의 수사 편의에 의해서 만약에 나가게 되면은 한마디로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말을 맞출 거라는 이야기죠. 그 가정하에
가정하에 다시 구속영장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인권 문제 때문에 6개월을 해놨는데 그것을 어기면서까지 하는 것이 타당한가 문제 하나하고 과연 아직 정식으로 출범하지 않은 특검 보도 없는 그 특검에서 기소를 하는 것이 옳은가 정당성이 있는가 그 문제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예, 김용현 장관 측도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이거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제기를 했는데 핵심적으로 두 가지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지금 내란 특검법에 의한다 하더라도 특검은 지금 수사의 준비 단계이다. 준비 단계에서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공소를 제기하는 게 이거 부적합하다. 문제가 있다. 더군다나 피의자 지금 한 번도 조사를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김용현 장관의 석방을 막으려고 엄청나게 편법으로 지금 변칙으로 지금 빠르게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한 거기 때문에 이 수사 준비 단계에서 이걸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냐. 또 하나 제기한 게 이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얘기한 건 수사 준비 단계에서 기소 권한이 있는지 이 문제 하나하고 또 하나는 형사소송법상에 보니까 수사와 공소 이게 분리되어 있는데 즉 수사검사와 공소검사가 분리되어 있는데 이거 이 수사를 맡은 검사가 이거 그냥 막 구속영장을 청구한 거 아니냐 이 문제도 제기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조은석 특검이 이렇게 어떤 절차 같은 것을 다 무시를 하고 서두르는 것은 저는 어떤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이게 단순히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어떤 증거인멸 혐의 이것을 막기 위해서 좀 편법을 써가지고 뭐 기소 검사와 분리해야 되는 이런 문제까지 무시를 하고 이렇게 가는 것은 최종적인 목표가 있을 거예요. 예. 저는 그 최종적인 목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인신 재구속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처음에 이 조은석 특검을 민주당에서 추천할 때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라는 말이 바다했거든요. 예. 왜냐하면 조은석도 검찰 출신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 시절에 검찰총장 자리를 놓고 겨뤘어요. 예. 경합을 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로 갔죠. 그리고 문재인이 나중에 조은석을 감사위원으로 임명을 합니다. 감사위원이 근데 임기가 윤석열 정부까지 넘어왔어요. 그때 조은석 감사위원이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 대립을 했어요. 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유병호 사무총장인가요? 그쪽하고도 계속 충돌을 하고 그래서 악연이 있는 사람이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악연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추천을 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조은석을 특검으로 지명을 한 거예요. 조국 당에서도 한 명 추천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타겟을 지금 분명히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 쪽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어제 경찰에서 3차 소환을 통보를 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게 합법적이지 않기 때문에 나가지 않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어제 경찰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내란 특검, 소위 말하는 내란 특검, 그러니까 조은석 특검하고 협의를 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딱 그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조은석 특검 아직 정식 출범하지도 않았고 아는 상태에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구속영장 연장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경찰이 내란 특검과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를 연결을 시켰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게 또 바로 협의 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협의 중이라고. 그러니까 아직 특검 준비 기간에 있는데 벌써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에 대해서 경찰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목표가 뚜렷한 거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그리고 재구속 이것이 이제 딱 목표를 정해놓고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도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좀 내란 특검이 지금 조은석 내란 특검이 지금 시작 단계에서부터 여러 가지 편법이나 불법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공소 제기 문제를 먼저 살펴봤는데 이 내란 특검 수사가 향후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내란 특검 수사가 진행되면서 또는 진행된 후에 이게 국민의힘 위원정당 해산 청구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물꼬를 먼저
텄습니다. 그리고 뭐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 내에서도 이게 휘자되고 이준석 의원도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이 발언에는 어떤 일종의 좀 정치적 노림수가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위원정당 해산 청구의 가능성 이 문제 포함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이거 일단 양쪽 측면으로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위원정당 해산 청구하고 홍준표, 이준석이 이야기하는 거는 결이 다릅니다. 물론 방법 절차는 똑같은 거지만은 법무부 장관이 그때 한교안 법무부 장관이 해서 이석기 통진당 해체시키듯이 절차는 똑같지만은 이게 홍준표, 이준석이 이야기하는 거는 홍준표는 지금 국민의힘과 완전히 등을 돌렸잖아요. 먹던 우물에 뭐 침을 뱉다 못해서 독을 풀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다가 이제 국민의힘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데 정치는 다시 하겠다고 하잖아요. 이준석도 이제 국민의힘과는 같이 못합니다. 이미 그때 그 대선에서 단일화를 하지 않고 거부하고 완주를 하는 바람에 이게 결과가 이재명에게 좋은 쪽으로 갔죠. 어쨌든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그 국민의힘을 아예 없애서 그라운드 제로를 만들어 버려서 거기다가 다시 집을 지으려는 그 자기들 그 구상 가지고 위원정당 해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착각을 하는 것이 위원정당에 대해서 해산이 되면은 107명 국회의원들의 배지가 다 날아가요. 그때 그 통진당이 없을 때 5명 배지 날아갔거든요. 107명의 국민의힘 배지가 날아가면은 헌법상의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헌법에 보면은 국회는 20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107명 날아가면 200명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물론 또 다른 해석도 있어요. 그것은 처음에 구성할 때 200명 이상이고 계속 200명 이상으로 유지하라는 건 아니다는 또 그런 해석도 있어요. 또 논란이 일어나요. 어쨌든 그런 큰 논란이 그러니까 헌재에서 위원정당 해산을 청구를 심판을 하는데 그러고 나서 심판을 해서 다 날리면은 다시 그 문제에 대해서 헌재가 또 판단을 해야 돼요. 이게 200명이 어떤 기준이냐. 그래서 이거는 복잡해서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지금 자기들 목적에 의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민주당 목적은 다릅니다. 민주당 목적은 자기들도 현실적으로 이게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이게 완전히 그러니까 그 부담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국회가 존속을 하느냐 마느냐는 부담은 정권에게 갈 수밖에 없죠. 국회에서 입법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뭐 이번에 뭐 돈 살파는 것도 국회에서 다 입법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국회가 없어지면 자기들이 정권 운영을 못하니까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내란 정치 프레임을 끝까지 가져가서 내년 지방선거에 이용을 하려고 하는 거죠. 지방선거용에 가깝다. 이거는 이 정당은 사실상 위헌이고 해산이 돼야 되는 정당인데 이런 식으로 계속 몰고 가는 겁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 시절에 그런 이야기를 했죠. 뭐 내란 세력이 이 강요를 비롯해서 정부 곳곳에 숨어 있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내란 프레임을 계속 씌우는 그 상황에서 그때 비상계엄 해제에 참석하지 않은 국회의원들, 그때 추경호 원내대표를 직접 겨냥을 하는 겁니다. 그 당시 원내대표. 그러면은 그것과 연결시켜가지고 계속 이 정당은 내란 정당이야, 해산돼야 될 정당이야. 이 프레임을 계속 씌우기 위해서 민주당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지방선거 이용하려는 것이고, 홍준표와 이준석을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들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좀 결이 다른 겁니다. 그러면 앞서 얘기했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이준석 의원은 정치적 입지용이다. 일종의 그라운드 제로를 만들어서 새로운 정치판을 본인들에게 필요한 구도로 쌓려고 한다. 이 부분은 이제 논의를 하고요. 민주당은 이제 지방선거용 향후 보수 진영을 궁지로 몰아서 상당히 보수 진영을 약화시켜서 국민의힘을 포함한 보수를 약화시켜서 지방선거에 또 압도적 승리를 노리는 선거용, 정치적인 선거용이다.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다. 조금 목적이나 방향이 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제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부 쪽에 가까운 문제인식인데 지금 헌법재판관 2명이 지금 공석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금 검증 단계에 있는데 여기에 이승엽 변호사라는 사람도 있다는 것도 알려졌죠. 인사청문회를 하게 되면 이제 지명을 하고 인사청문을 하면 8, 9월 사이에 헌법재판관이 임명되면 그 이후에 헌재는 좌파 일색의 다수의 헌재가 구성이 된다. 그런 조건에서 위원정당 심판이
사실상 헌재로 넘어가게 되면 상당히 여러 문제가 생긴다. 지방선거 문제뿐만 아니라 이 헌재에서 어떻게 이 상황을 끌고 가냐에 따라서 어떤 상황이 발생한다. 이런 문제도 한번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상황을 예측하세요? 그러니까 일단 이 위원정당 심판 청구를 그 시도는 할 수가 있어요. 예. 시도는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얼마 전에 민주당 누구죠? 그 민주당 의원이 하나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네. 그러니까 원래 위원정당 심판이 있었기 때 보면은 박근혜 정부에서 한기환 법무부 장관이 국무회의를 거쳐서 예. 헌재에 청구를 하는 겁니다. 법무부 장관이. 그러면은 이제 헌재가 심사를 시작을 하는데 그 뭐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어요. 네. 어떤 그 위원 행위를 어떻게 했느냐면 예를 들어서 삼권 분립을 심대하게 그 위반을 했다.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위원정당 심판 청구 이야기가 윤석열 정부 때 민주당을 향해서 나왔어요. 예. 그때 국민청원도 있었습니다. 국민청원이 뭐 충족 요건 5만 명도 넘어가고 했어요. 예. 그런데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국회 청원이니까 그냥 묵살해 버린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민주당 의원이 법안 발의한 게 뭐냐면은 뭐 헌재 심리에서 파면되거나 아니면은 내란 혐의로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때 대통령이 속한 정당은 위원 정당 심판 청구 대상이 된다. 이 법안을 또 만들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것은 정부에서 정식으로 하지 않고 그 법안이 또 통과를 시켜버리면은 그 법안 그대로 심판 청구가 들어가야 돼요. 헌재에. 헌재에 들어가면은 헌재에서 이제 심리를 하겠죠. 심리를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과연 헌재에서 볼 때도 그러면 국회를 마비시키는 뭐 이런 상황이 될 텐데 이게 또 이재명 정부에게 맞느냐? 그럼 자기들끼리 또 뭐 협의를 하겠죠. 협의를 하는데 그러니까 해산을 딱 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지방선거 앞에서 만약에 해산을 시키면 오히려 역풍이 불어서 오히려 역풍이 엄청나게 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심판 위헌 정당이다. 그 해체돼야 될 정당이다. 이것만 계속 가지고 가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본인들에게는 그 해체 완전 정말 해산을 시켜버리면은 역풍이 불지만은 그렇지 않고 계속 이것을 그런 프레임을 심는데 하면은 지방선거에서 유리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입법, 행정 다 장악을 하고 사법까지 사실상 손아귀에 넣었잖아요. 예. 그러면 지방 권력까지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지방 권력이 지금은 국민의힘이 우세하지 않습니까? 지방 권력까지 서울시장을 비롯해서 다시 다 가져가려는 그런 저는 어떤 뭐 정략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예. 자, 일부에서 지금 추경 문제부터 시작해서 위원정당 해산 그리고 이종석 문제 두루 좀 살펴봤습니다. 송국건 정치평론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 시슬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눈 건강, 간 건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2개월분 한 박스에 3만 원, 6개월분 세 박스에 84,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면역보감 데일리 스틱 2024년 건강기능식품 대상 높은 흡수율,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스틱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3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9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높은 혈압 감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2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66,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